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의 한영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충북대학교 여러분들에게 방사광 가속기의 엑스레이 흡수 분광법을 이용한 분자수준 화학 반응 메커니즘 연구라는 내용으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내용은 먼저 방사광 가속기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하고 방사광 가속기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장치 중에서 엑스레이 흡수 분광법에 대해서 그 원리와 그리고 어떠한 실험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흡수 분광법이라는 실험을 하고 나면 제인스와 엑삽스라는 이름의 분석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러한 분석 결과로서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엑스레이 흡수 분광법을 활용해서 어떠한 연구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 영어로는 싱크로천 레디에이션 랩이라고 하는데요. 이 싱크로천 레보레토리가 전 세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위치와 이름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 방사광 랩들이 유럽 그리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금 거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 여기 포항 가속기 연구소가 있고요. 일본에 2개의 랩이 있습니다. 3개인가요?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있고 중국과 대만, 인도에서도 하나를 만들었고요. 또 호주에 지금 여기 그림에는 1개인데 호주에도 2개의 방사광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광 가속기라는 연구소는 전 세계에 약 한 30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나라에서는 거의 한 나라에 하나 정도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최첨단 연구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시설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연구 장치를 이용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랩 스케일로 할 수 있는 연구에 비해서 더 아주 높은 해상도와 아주 높은 그러한 퀄리티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속기 연구소가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가 있고요. 포항 가속기 연구소. 그리고 여러분들 청주에 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 오창에 가속기 연구소가 새로 건설되기로 결정이 됐죠. 최근에. 그래서 약 7년 후인 2027년에 청주에도 다른 하나의 새로운 가속기 연구소가 설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1개의 가속기 연구소가 있고 앞으로 2개가 될 예정입니다. 포항 가속기 연구소는 연역을 보시면은 198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가속기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4세대 방사광 가속기라고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약 5개 정도밖에 없는 그러한 최첨단 시설인데요. 이것을 포항 가속기에 다시 추가로 설치를 해서 2015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재 가속기는 3세대 그 방사광 가속기와 그리고 4세대의 방사광 가속기 2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요 3세대 방사광 포항 방사광 가속기 중에 3세대에 해당하는 요 원형의 가속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하면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를 좀 더 심도 깊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들은 매우 다양한데 물리화학, 환경과학, 재료과학, 생명공학, 에너지, IT 등 대부분의 그 과학 분야에서 이 가속기가 활용되고 있고 가속기를 활용해서 얻은 그 연구 실적이 매년 점점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의 방사광이란 무엇인지, 방사광이라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센 강도의 에너지를 가진 빛인데요. 그 에너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빛은 아주 작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파장이 작다는 것은 빛의 해상도가 아주 높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옹스트롬 규모의 분자 사이의 그런 구조까지도 이 아주 센 엑스레이를 이용하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속기 홍보 영상을 통해서 이 강한 가속기의 빛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과 한 2, 3분 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크게 선형 가속기, 저장용, 빔라인의 세 가지 장치로 구분됩니다. 선형 가속기의 전자총은 전자를 발생시켜 가속관으로 쏘아줍니다. 이때 전자는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서 30억 전자볼트, 즉 1.5V 건전지 20억개에 해당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가속된 전자는 저장링으로 들어가 24개의 2급 전자석을 지나면서 자기장의 힘을 받아 15도씩 휘는데, 이때 강한 빛, 방사광이 방출됩니다. 또한 방사광은 N극과 S극 자석이 교대로 배열된 삽입장치를 통해서도 만들어지는데, 전자는 삽입장치를 지날 때 물결처럼 휘어지면서 더욱 강력한 방사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빛을 실험장치까지 이동시키는 관이 실험자들이 이용하는 빔라인입니다. 네, 홍보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방사광이 각각의 빔 라인에서 각각의 실험 장치를 통해 사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 방사광 가속기의 가속기 연구소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요, 만들어진 방사광이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있는 요 각각의 실험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이 방사광을 이용해서 각각 다양한 종류의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엑스레이 흡수 분광에 대한 빔 라인은 8C의 나노 X선 흡수 분광과 그리고 10C의 고선속 X선 흡수 분광, 그리고 1D가 있고요. 1D에 X선 산란 흡수 분광이 있고요. 그리고 7D의 X선 흡수 분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유니스트의 여기 6D에서도 흡수 분광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엑스레이를 이용한 그 스펙트로스코피 분석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흡수 분광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원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엑스레이 스펙트로스코피는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엑스레이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엑스레이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즉 진동수가 매우 짧은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투과력이 매우 좋은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우리 눈으로는 투과할 수 없는 뼈를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인데, 이 방사광 가속기에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그러한 강도의 엑스레이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어떤 물건에 엑스레이가 조사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요 XRD 같은 현상이에요. 이거는 디프렉션인데, 엑스레이가 입자를 맞으면은 그 값이 줄어들거나 변하지 않고
방향만 틀어서 퍼져나가는 것, 굴절이나 회절이라고 하는 원리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좀 더 강한 강도의 엑스레이가 어떤 물질에 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여기 원자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고 어떤 원소의 핵 주변에는 전자들이 붙어 있죠. 그 전자가 핵에 붙어 있는 세기가 있어요. 전자가 핵에 붙어 있는 세기와 유사한 크기의 엑스레이를 여기에 쪼여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핵에 붙어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자유로운 전자가 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전자를 포토일렉트론, 광전자라고 불러요. 광전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광전자가 발생을 하면 요 껍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원소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게 돼요. 여기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상태가 되게 되고 여기 상태가 되면 이 불안정한 상태를 없애고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기 위해서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져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내려올 때 내려옴으로써 큰 에너지를 가진 불안정한 원자가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진 안정한 원자로 변하게 되고 그러한 에너지의 차이가 이렇게 또 다른 종류의 빛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세컨더리 엑스레이를 우리가 형광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엑스레이를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그 엑스레이의 파장이 적당하다면 흡수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엑스레이가 사라지게 되고 흡수와 함께 광전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전자가 발생하면서 불안정해진 전자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바깥 껍질의 전자가 내려오는 현상에 의해서 에미션, 형광의 빛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은 그냥 엑스레이 빛이 입자에 맞아서 퍼져나가는 굴절 또는 회절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흡수와 에미션은 엑스레이의 크기가 작아져서 퍼져나가는 비탄성 산란의 종류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엑스레이 흡수 분광은 요 흡수와 그리고 형광, 발광이 되는 요 두 가지 원리를 사용해서 분석기기를 만든 것입니다. 좀 더 뒤쪽에서 보충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엑스레이 앱소프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엑스레이의 복사선에 의해 엑스레이 원자 내에 중심 원자, 코어 일렉트론이 중심 전자가 분리된다. 얘네들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이된 이온의 상태를 형성시켜요. 전자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온 상태의 그러한 원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앱소프션에서 발생하는 떨어져 나온 전자를 광전자, 포토일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전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 껍질이 있으면은 껍질에 붙어 있는 전자가 있다고 했죠? 이 전자들은 어떠한 정해진 에너지의 값으로 이 핵에 붙어 있어요. 핵은 플러스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잖아요. 이 둘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둘이 붙어 있는데 이때 둘이 붙어 있는 힘의 세기를 전자의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결합 에너지는 정의가 전자들을 각자의 오비탈에서 자유롭게 떨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래서 여기 K 오비탈이 있고요. 그 다음 K 다음에는 L 껍질이 있고 또 그 뒤에는 M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K만 있는 수소와 헬륨도 있고 또 그 뒤에 8개의 전자가 붙어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각각 고유한 힘으로 지금 전자들이 붙어 있게 돼요. 그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자, K 일렉트론은 가장 근접해서 안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전자의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결합 에너지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K 껍질에 붙어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이 더 낮은 에너지로 붙어 있던 전자가 여기를 채워주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합 에너지의 크기는 지금 원소의 원소 기호가 커질수록 이 B 전자 결합 에너지는 커지게 돼요. 그 이유는 이 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힘이 원소 번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광전자가 인시던트 엑스레이에 의해서 광전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광전자가 발생을 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때 결합 에너지, 초기 상태의 에너지, 요 결합 에너지와 페르미 에너지 간의 차이만큼의 엑스레이 크기가 여기에 조사되면은 이때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엑스레이가 흡수되는 거예요. 흡수되는 거는 엑스레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엑스레이가 흡수되는 그러한 지점은 엑스레이 에너지가 중심 전자를 제거할 때의 필요한 에너지와 정확히 같을 때, 그러니까 이 B와 엑스레이의 크기, 파장이 정확히 같을 때 가장 높은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이 K레벨 L, 2L3 그리고 M레벨의 에너지 크기들이 모두 다르게 아주 고유한 값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흡수될 때의 파장 값을 가지고 어떠한 원소인지, 원소에 대한 정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흡수의 그 파장의 크기들이 정해져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다양한 크기의 엑스레이 흡수를 가장 잘하는 그 결합 에너지 크기의 전후로 다양한 에너지를 쭉 주면서 엑스레이 흡수의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엑스레이 흡수 그것을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이제 전형적인 모양을 보통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엑스레이가 그냥 엑스레이를 넣어주면은 쭉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엑스레이의 크기가 이 B랑 같아질 때, 그때 여기서 갑작스러운 엣지의 흡수가 확 일어나게 되고요. 그거보다 커질 때는 또 다시 쭉 떨어지는 흡수 그 엣지의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소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 앞에 부분, 그리고 앱소션이 갑자기 일어나는 엣지 부분, 그리고 이 서서히 감소하는 뒤의 부분,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그래프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갑자기 올라간 이 부분을 엣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엣지의 값을 정확하게 딱 한 값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엣지를 이 흡수율의 변화가 가장 큰 곳, 그래서 이 그래프를 미분했을 때 미분한 값이 최대값이 되는 그때 엑스레이 파장을 우리가 엣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여기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 부분을 화이트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앱소션을 찍으면은 이러한 모양의 그런 전형적인 커브를 얻게 된다라고 일단 여기까지만 현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흡수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형광 발생도 흡수와 마찬가지로 그 원소에 따라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값들이 있고,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도 어떠한 껍질에서 어떠한 껍질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형광이냐에 따라서 이 형광의 종류, 빛의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예를 보시면은 L 껍질에서 K 껍질로 떨어지는 그러한 형광빛 중에서는 이렇게 L3에서 K로 떨어지는 알파1의 빛의 값이 좀 더 크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M 껍질에서 L 껍질로 떨어지는 그러한 종류도 있고, 또 가장 바깥 껍질에서 K 껍질로 떨어지는 이렇게 더 훨씬 또 강한 형광빛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형광빛이 이렇게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형광빛의 크기를 이용해서 또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엑삽스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삽스의 측정은 우리나라에서는 포항가속기 연구소 PAL이라고 약자로 부르는데요. 포항 엑셀러레이터 레보레토리라고요. 이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가속기 연구소에 샘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엑삽스를 제공하는 빔라인에 가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빔라인에 들어오는 엑스레이는 어떤 장치들을 거쳐서 이제 실험 허치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실험실에 들어온 이 엑스레이가 이제 첫 번째 이온 챔버를 거치면서 엑스레이의 양을 재고, 그리고 샘플을 통과하고, 샘플을 통과한 이온 챔버에서 엑스레이 양을 측정함으로써 넣어준 이니셜 엑스레이가 샘플을 통과하면서 흡수된 양을 투과한 엑스레이 양으로, 여기서는 지금 I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해서 측정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지금 이온 챔버, 이오니제이션 챔버는 엑스레이의 강도를 재기 위해서, 인텐서티를 재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온 챔버에서는 들어오는 엑스레이 양을, 두 번째 챔버에서는 남아서 나가는 엑스레이 양을 측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흡수가 일어날 때 동시에 발생하는 형광의 빛을 형광 디텍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하나의 셋이 이렇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투가, 엑스레이가 감소한 양, 흡수된 양을 재는 거예요. 요게 하나의 셋인데, 요거를 실험을 하는데 이 기기도 기기이다 보니까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해요. 이 기기가 어떤 값이 틀어질 수도 있고 약간 오프셋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기기의 값을 보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기기의 값을 모든 실험 샘플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나중에 발생한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샘플을 한 번 더 찍는 거예요. 그 대신 이때 사용하는 샘플은 표준 물질로서 우리가 엣지의 값을 알고 있는 물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금속의 포일을 이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철이라면은 Fe0의 포일을 이용하고, 뭐 크롬이라면은 크롬 제로가의 포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납작한 아주 얇은 방막처럼 만들고, 그것을 포일로서 이 가속기 연구소에서 웬만한 포일들은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고 이 첫 번째 샘플을 통과한 이 이온 챔버에서 남은 엑스레이를 알고 있는 샘플에다가 통과를 시킨 후에 남은 이 엑스레이를 측정함으로써 샘플 측정과 동시에 표준 물질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셋은 샘플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은
표준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실험을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사광 가속기에서 측정하는 모습이고요. 요 측정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측정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엑스레이가 흡수되는 양, 그리고 두 번째는 형광이 발생하는 양. 이것은 똑같은 패턴을 가진 같은 그래프를 얻게 되지만 어떤 샘플의 종류에 따라서 투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좋을 때가 있고 형광을 이용하는 경우가 좋을 때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데이터셋을 얻고 그 중에서 본인의 원하는 옵션에 따라서 선택해서 그 데이터셋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중에 엑스레이 앱소프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어떻게 찍는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가속기 연구소에 가볼 기회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실제로 가속기 연구소에서 제가 실험을 하면서 샘플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샘플을 어떻게 준비해서 측정을 하는지에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얼마 전 9월 말에 가속기 연구소에 가서 찍어온 화면인데 화면을 잠깐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샘플을 저희 학생이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가지고 간 샘플은 토양에 망간이 피복된 망간을 코팅한 그런 모래였어요. 그래서 망간을 코팅한 모래 안에 있는 망간이 어떠한 형태로 붙어 있는지 그 망간의 구조와 형태를 보기 위해서 이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먼저 망간이 코팅된 모래를 이렇게 몰타르를 이용해서 곱게 갈아줍니다. 샘플을 곱게 갈아주는 게 중요한 이유는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샘플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만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곱게 갈아준 그 샘플을 이렇게 지금 샘플 홀더에다가 집어넣고 최대한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갈아 놓은 샘플을 샘플 홀더는 약 한 1cm 이하의 크기를 가진 그런 직사각형 모양의 홀을 알루미늄 홀더에다가 파 놓은 것인데 저기에다가 저렇게 지금 토양을 집어넣고 망치로 두드려서 최대한 두께가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한 두께의 샘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두드려주고 꺼내보면 네, 이렇게 두께가 일정하게 요 샘플 홀더 안에 지금 샘플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을 준비하는 이유는 샘플의 두께라는 것이 지금 엑스레이 앱소프션을 찍은 이퀘이션 안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샘플의 두께라는 것이 그 함수로 들어있기 때문에 샘플 두께를 고르게 하는 것이 좋은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샘플을 만든 후에 이제 가속기 연구소에 가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그런 박스 같이 생긴 허치들이 있습니다. 그 허치에 들어가는데요. 빔을 끈 상태에서 열쇠를 넣고 문을 열고 가속기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제가 촬영 기술이 좀 부족해서 약간 어지럽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온 챔버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엑스레이가 들어오고 있고 첫 번째 이온 챔버고요. 요게 두 번째 이온 챔버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샘플 챔버가 되겠습니다. 이 샘플 챔버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온 샘플을 집어넣게 됩니다. 조금 뒤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샘플을 이렇게 샘플 챔버에 있는 홀더 부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샘플을 준비하는 거는 매우 간단해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구멍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엑스레이가 들어오는 그런 슬릿이에요. 그 슬릿에 맞춰서 샘플을 붙이고 샘플 챔버에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집어넣게 되고요. 샘플을 집어넣고 샘플의 챔버에
지금 여기 헬륨 가스가 있는데요. 헬륨 가스를 집어넣어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험하는 모습을 네, 촬영 기술이 부족해서 약간 정신이 없었는데요. 보셨는데 보시면은 아까 이온 챔버가 있었고 이온 챔버 옆에 샘플을 넣는 샘플 챔버가 있었고 그 후에 또 다른 이온 챔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이온 챔버를 이용해서 투과의 그래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과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투과된 엑스레이의 양 i는 넣어준 엑스레이 양의 어떠한 함수가 되는데요. 이 함수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이제 쓰여져 엑스레이의 흡수 개수와 관련된 어떠한 함수인데 여기에 지금 베리어블로서 들어가는 요 인자가 바로 샘플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샘플의 두께를 최대한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홀더를 이용했고 홀더에 샘플을 잘 패킹해서 넣어줬습니다. 이러한 식이 이제 요거를 i분의 i0 익스포넨셜의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ln을 이렇게 취해주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x의 투과량은 지금 ln i0 over i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요거의 반대 모양이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분자 분모를 바꾸면 흡수의 부분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모양의 그래프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원소, 이 엑스레이 앱소션 분광 분석이라는 거는 원소에 대한 스페시픽한 측정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원소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소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비소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비소의 K 껍질이다. 알세닉 K 엣지에 대한 측정을 하면은 비소가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껍질이 있죠. 첫 번째 K 껍질에 붙어 있는 요 바인딩 에너지 이것만큼의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지금 쏘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요 지점을 우리가 보고 싶지만 이 전체의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한 마이너스 200부터 요 그림에서는 잘려 있지만 보통 플러스 800 정도까지 엑스레이를 그래서 1000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레인지에서 엑스레이의 파장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샘플이 투과된 거, 즉 흡수된 모습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측정이 이제 아직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과 뒤에서 거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 사이에 이 높이를 엣지 스텝이라고 부르는데요. 엣지의 스텝 사이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엣지의 스텝 사이즈가 약 0.3에서 1 사이 요렇게 될 때 가장 좋은 샘플 이런 셋업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요 높이가 0.3에서 1 사이에 들어오지 않고 훨씬 커지거나 훨씬 작아지면 그때 나오는 값들은 에러를 많이 포함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뭐 샘플의 두께를 바꿔준다던가 아니면은 샘플을 찍을 때 있어서의 컨디션에서의 게인 같은 것을 바꿔주는 다양한 이제 측정에 있어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광 모드가 있는데요. 형광 모드는 플로레센스 아까 말씀드렸던 흡수되었을 때 이 안정화시키는 릴렉세이션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형광빛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광빛을 측정하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투과와 형광 두 가지의 그 디텍션, 검출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다면은 이 똑같은 그래프를 얻는 것인데 어쩔 때는
투과를 하고 어떨 때는 형광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은 각자 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농도가 아주 낮은 딜루트된 샘플이라면은 형광을 찍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환경공학과에서 하는 샘플들은 독성 오염물질을 다루고 있고, 독성 오염물질은 전체 샘플 중에서 가지고 있는 그 농도가 보통 ppm, ppb 이렇게 단위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공학에서 수행하는 엑삽스 실험에서는 형광 모드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신소재 공학과나 기계공학과, 뭐 재료공학과와 같이 그렇게 아주 높은 농도의 뭐 타이타늄이나 재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는 찍으려고 하는 원소의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형광보다는 투과의 그런 모드를 선택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실험을 할 때마다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하러 가면 투과와 형광의 인포메이션을 모두 가지고 와서 이제 데이터 프로세스를 할 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엑스레이 흡수 분광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방법으로 투과나 형광의 그러한 그래프를 얻으면 이러한 그래프의 모습을 얻게 됩니다. 이 그래프의 모습에는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정보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젠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엑삽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험을 하면 우리는 젠스도 얻을 수 있고 엑삽스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젠스와 엑삽스는 서로 약간의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 엑스레이 앱소프션 파인 스트럭처, 그래서 이 엑스레이 앱소프션 스펙트로스코피인데 이것이 아주 미세한 구조를 다룬다고 해서 이렇게 파인 스트럭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인 이름으로 SAPS, 엑스레이 앱소프션 파인 스트럭처라고 부르고, 그 SAPS는 두 가지 엑삽스와 젠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엑삽스는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라고 해서 이 전체 그림 중에서 뒷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젠스는 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라 그래서 엣지 부근, 요 엣지 근처만을 떼어서 보는 것을 젠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젠스와 엑삽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젠스라는 것은 흡수되는 원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어떤 우리가 찍고 있는 어떤 물질의 그런 지오메트리,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젠스입니다. 그래서 젠스를 측정하는 부분은 엑스레이를 맞아서 우리가 제공한 엑스레이랑 같은 크기의 바인딩 에너지, 여기서는 K 껍질이에요. K 껍질에 의한 전자가 광전자로 발생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 흡수,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정보만을 취하는 것이 바로 젠스입니다. 그리고 이 엑삽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가요. 튕겨져 나가면은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가스 상태이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거냐면은 이렇게 흡수가 확 됐다가 샥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샘플은 액체 혹은 고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우리가 찍고 있는 요 원소의 주변에 다른 원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소들이 존재하면 이 튀어나간 광전자가 다른 입자에 맞아서 어떠한 돌아오는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것을 바로 백스캐터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자의
백스캐터링에 의해서 어떠한 웨이브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전자가 원래의 원소가 엑스레이를 맞으면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형성이 돼요.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 웨이브인데 주변에 있는 원소들에 의해서 전자가 돌아오면서 백스캐터링이 되는 현상에 의해서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웨이브가 변형되기 때문에 이 뒤쪽 부분은 주변 원소들의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제인스는 흡수되는 원소,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앱솔빙 원소의 정보, 그 중에서도 이제 환경공학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그 앱솔빙 원소의 악시데이션 스테이트를 제공하는 정보를 주로 보여주고, 그 엑삽스 부분은 그 앱솔빙 원소의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원소들의 구조나 다른 원소들의 개수,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일단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물체들이 있으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에 존재하는 원자나 그런 원소들에 의한 간섭으로 인해서 이렇게 웨이브가 형성이 되고요. 그 형성되는 웨이브를 측정한 것이 바로 엑삽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젠스는 앞부분에 약 한 50 일렉트론 볼트, 이 앱솔빙 되는 엣지부터 50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그러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젠스인데요. 이 젠스는 또 다시 프리 엣지와 그리고 약간 뒷부분 젠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인 엣지가 나오기 전에 프리 엣지, 작은 이런 피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나오는 샘플도 있는데요. 그러한 샘플의 이 부분들을 프리 엣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장 흡수가 많이 되는 부분을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엣지에서 약 뒷부분에 몇십 일렉트론 볼트 정도까지의 정보를 젠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엣지는 흡수가 최대로 일어나는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이것의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미분해서 최대값을 얻고 그 최대값을 엣지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는 이 전자, 첫 번째 껍질인 K 껍질에 붙어있는 이 전자의 바인딩 에너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인딩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비소라면 비소가 3+로 존재할 때랑 비소가 5+로 존재할 때 이 전자가 비소의 핵에 붙어있는 이 세기가 다르겠죠. 지금 3+와 5+로 있다면은 이 바인딩 에너지의 크기가 산화가 되면 될수록 플러스가 세지니까 마이너스와는 더 큰 인력을 갖고 있겠죠? 이것은 이제 바인딩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로 존재할 때보다 이 전자가 5가로 존재할 때 바인딩 에너지는 이쪽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인딩 에너지의 값을 비교해서 이때 구한, 예를 들어서 비소가 3가의 비소인지 5가의 비소인지를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바로 젠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가는 이 부분을 화이트 라인이라고 또 명명을 합니다. 이거를 화이트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주 옛날에 이 측정 검출기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감광지에다가 이것을 찍어서 이 가장 높은 흡수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렇게 흰색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화이트 라인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젠스를 찍으면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프리 엣지를 통해서 로컬 지오메트리, 악시데이션 스테이트, 반딩 캐릭터리스틱 등 어떤 전자의 구조적인, 어떤 원소의 구조적인
스트럭처를 보여주는 정보를 주고요. 특히 엣지에서는 우리는 이제 환경공학과에서 적용을 할 때는 화학이나 이 악시데이션 스테이트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엣지의 값을 통해서 그 샘플에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원소의 산화수, 즉 뭐 철이라면은 염가의 철인지 또는 뭐 철의 이가철인지 삼가철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정보 원소에 관련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와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인스에서 제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부분, 산화수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인스를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고체상에 존재하는 비소, 어떤 흙이 있습니다. 토양이 있는데 이 토양에 비소가 존재해요. 토양에 있는 비소의 양을 측정했더니 예를 들어서 500 ppm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습식 화학 실험을 통해서 이 토양을 녹여가지고 그 토양을 녹인 산용액 안에 있는 비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소의 농도는 측정할 수 있지만 이 비소가 어떤 형태로 붙어 있는지 요거는 이 습식 화학 실험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총량적인 비소의 농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엑삽스의 제인스를 이용하면은 이 토양을 녹이지 않고 습식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비파괴 방법으로 이 토양 겉에 붙어 있는 비소가 화학적으로 0가의 비소인지 아니면 뭐 3가의 비소인지 5가의 비소인지 이 비소의 형태를 이러한 엣지에서 보여주는 바인딩 에너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농도로 고체에 있는 오염물질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실험 방법이 바로 제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수가 급격히 일어나는 엣지 부분을 통해서 비소의 원작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의 피크 또는 엣지의 축의 X축의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 내에 있는 이러한 원소의 스페시에이션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엑삽스인데요. 엑삽스는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앱솔빙 원소가 있으면 앱솔빙 원소는 엑스레이를 바로 맞아서 지금 전자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원소를 앱솔빙, 흡수하는 원소라고 하는데요. 이 원소의 주변에 있는 다른 원소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엑삽스예요. 그래서 엑삽스를 이용해서 이 원소가 예를 들어서 비소입니다. 비소의 주변에 바로 옆에 악시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소와 악시전 사이에 얼만큼 거리에 원소가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비소는 옥가 비소의 경우 이러한 악시 애나이온의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비소의 앱솔빙 하는 엑스레이를 측정하면은 이 주변에 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산소의 개수와 또 비소와 산소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앱삽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본드, 이 알세닉과 악시전 본드의 길이 그리고 넘버 오브 코디네이션은 지금 산소가 몇 개 붙어 있는지 이런 산소의 개수 그리고 네이버링 아톰 옆에 있는 게 산소인지 또는 뭐 황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하게 구조에 대한 부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엑삽스는
이론적으로 이와 같은 엄청 복잡한 식을 통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지금 이 전자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식을 정확히 이 웨이브로서 보여주는 그런 게 엑삽스예요. 이런 것까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은 엑삽스의 결과를 활용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먼저 고체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형태를 직접 관찰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엑삽스는 확 올라간 피크 있죠? 이 피크가 내려가는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원소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일자로 확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이 주변에 다른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보여주는 백스캐터링에 의한 웨이브를 여기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브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높아진 피크가 감소하는 부분으로 흡수 원소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원소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의 산란을 보여준다. 전자의 산란은 파장의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요 하나의 점으로부터 이런 파장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파장의 모양으로 2차원으로 기록이 되지만 실제로서는 어떤 한 점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파장을 이를 발생시킨 1차원적인 점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요거는 이제 엑삽스 결과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퓨리어 트랜스폼을 요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수행을 하면은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때의 피크 부분에서의 거리, 이 값이 앱솔빙 원소로부터, 예를 들어 비소라고 합시다. 앱솔빙 원소로부터 산소가 존재하는 거리가 될 수 있고요. 이때의 높이가 존재하는 주변 원소의, 이거는 다른 원소가 되겠죠. 여기서는 산소라고 예를 들고 있는데 산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어떠한 임의의 값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비트러리한 거예요. 요것을 어떤 피팅이나 또 다양한 그런 해석 방법을 통하면은 실제로 몇 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요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값들은 개수에 대한 값은 아니지만 요것은 개수에 비례해서 개수가 많으면 커지고 개수가 적어지면은 낮아지는 그러한 피크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특정 원소 간의 거리가 지금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1.7 엉스트럼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얘는 산소다, 혹은 2.3 옹스트롬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비소 옆에 붙어 있는 얘는 설퍼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옆에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원소의 거리, 그리고 원소의 종류, 그리고 개수 등의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이론적인 피팅을 하거나 또는 표준 물질을 통해 비교를 하면은 이게 뭔지, 몇 개가 붙어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구조의 스페시에이션으로 비소가 붙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얻은 로우 데이터예요. 실험을 하면은 요런 그림의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앞에 제인스 부분을 없애고요. 뒤에 엑삽스 부분만을 떼어서 그림을 그리면은 요와 같은 그림이 돼요. 이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냥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혹은 좀 더 얘를 뒤로 갈수록 이 파장의 시그널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뒤를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웨이팅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리기도 해요. 그 방법은 여기에 x 값에다가
여기 지금 y 값에다가 x축에 있는 요 k의 제곱이나 혹은 k의 3승이나 이런 것들을 곱해주는 방법으로 이 뒤쪽을 커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k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을 한 점의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k 도메인에 대한 그래프라고 하고 이런 그래프를 r 도메인에 대한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k 그래프와 K 그래프와 R 그래프를 얻어서 어떠한 구조를 가진 물질인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엑삽스와 제인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매우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케이스 스터디는 제가 정말 아주 짧게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제가 이 엑삽스를 이용해서 웬랜드, 습지에 있는 그런 토양에 비소가 오염되어 있을 때 그 비소가 어떠한 형태로 오염이 되었는지를 알아낸 그러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소 중에서도 일반 무기 비소가 아닌 DMA, 다이메틸 알세닉이라고 해서 이제 제초제나 농약 등에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의 비소예요. 그래서 메틸기가 2개 붙어 있는 이러한 비소를 이용해서 이 습지, 여기는 지금 대청호인데요. 대청호에서 샘플링 해온 습지의 퇴적물에 이 토양의 이 물에다가 비소, DMA 형태의 비소를 약 100마이크로몰의 농도로 주입을 하고 이 비소가 지금 액체 상태의 비소가 퇴적물과 식물 그리고 물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런 환경 미디어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엑삽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소의 스페시에이션을 위해서 또 HPLC, ICP-MS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비소를 이제 4가지 종류로 측정을 했어요. 요거는 오늘의 내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날짜에 따라서 물 속에 있는 비소의 농도를 측정해 보았더니 물에 있는 비소의 농도가 점점 감소를 하면서 약 한 50일이 됐을 때 비소가 거의 이제 물 속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소는 어디로 갔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퇴적물을 샘플링을 하고 퇴적물을 깊이별로 잘라서 각각의 깊이에 존재하는 퇴적물에 비소가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를 측정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비소가 퇴적물 안에서 이제 이 퇴적층의 서페이스 여기는 원래 물이 있던 공간이죠. 물을 모두 빼고 여기서부터의 깊이를 해서 2cm, 4cm, 6cm에 존재하던 흙을 이렇게 떼어서 지금 엑삽스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했더니 2cm 위치, 요 위에서는 비소가 옥가 형태의 비소로 가장 많이 존재를 했는데 깊이가 깊어질수록 비소의 형태가 삼가 비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비소가 DMA 형태로 주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적물에서는 DMA가 아닌 이런 삼가나 옥가와 같은 무기비소, 알세닉 5로 흡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흡착된 알세닉 5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알세닉 3가로 환원이 되었다라는 오염물질의 이동과 반응의 메커니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 안에서 비소가 실제로 환원된 상태로 있는지 산화된 상태로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비소의 농도가 측정을 했을 때 25ppm, 뭐 70ppm 이렇게 정말 100ppm도 안 되는 농도였는데 그 정도의 농도를 고체 상태로 비파교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측정 기구가 바로 요 엑삽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요것은 이제 포항에 있는 금우천이라는 그런 그 로컬 스트림 아주 작은 개천 같은 데인데요. 거기에 퇴적물이 지금 수은으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 오염된 수은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포항의 형산강이 이제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형산강에서 잡은 제첩에 수은이 오염된 것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은의 오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포항인데 포항의 산업단지예요. 포항의 제철 산업단지 사이를 흐르는 구무천이라는 천이 있었습니다. 구무천으로부터 물이 형산강으로 흘러가는데 이 흘러간 물에 인하여 이 구무천의 하류에 있는 부분에서 잡힌 제첩에서 수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의 이 지금 구무천의 수은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지금 퇴적물의 수은이 제가 측정한 것에서 약 270, 250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농도의 수은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은은 다른 종류의 오염물질과는 달리 매우 독성이 가장 높은 원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도의 수은은 정말 그 규제 농도보다 몇백 배 높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농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퇴적물을 가지고 와서 이 퇴적물의 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퇴적물에 있는 철의 상태를 삽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삽스를 통해서 이 철에는 이가철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이가철 중에서도 메키나화이트, 황화철이라는 그러한 철의 형태를 많이 띈 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은에 대해서도 엑삽스 측정을 수행한 결과 이 퇴적물에 대한 수은이 여기 밑에 두 개인데요. 퇴적물에 존재하는 수은의 존재 형태가 지금 베타 HGS나 수은이 황과 결합한 형태인 수은의 모습으로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HGS라는 형태의 수은은 일반적인 다른 수은보다 조금 더 안정된 형태로서 이제 토양 또는 퇴적물과 매우 강한 결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엑삽스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다양한 종류의 연속 추출이라던가 그런 거를 통해서도 이제 강하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엑삽스를 수행함으로써 이것이 안정된 형태인데 그 중에서도 설퍼, 황하고 결합된 형태라는 것을 이 지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항의 구무천에 있는 퇴적물에 존재하는 수은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퇴적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할 때는 어떤 용출법은 이제 토양으로부터 씻어내는 거잖아요. 용출법은 효과가 적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은을 태워버리는 그런 열 처리 방법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 것이 이 연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수은의 오염된 농도는 일반적인 습식 화학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오염되어 있는 수은의 형태가
HGS의 황을 결합한 형태라는 것을 쌉스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것입니다. 두 가지 그런 예를 통해서 비소나 수은과 같은 중금속의 어떤 스페시에이션, 존재 형태,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제인스나 엑삽스와 같은 실험 방법이 매우 유용한 그런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제가 환경공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이 엑삽스나 삽스 이 분석이 환경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강조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삽스라는 방법은 엘리먼트 스페시픽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종류의 습식화학 뭐 ICP라던가 또는 뭐 AN 아니고 뭐 다른 종류의 습식화학 방법 측정 방법을 수행을 한다던가 혹은 뭐 XRD나 XRF와 같은 다른 종류의 분광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는 얻는 결과를 다양한 종류의 원소에 대해서 한꺼번에 결과를 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CP를 찍을 때는 뭐 비소 농도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소, 수은, 뭐 카드뮴 이런 거를 동시에 다 얻을 수 있고 XRF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하면 원소 조성에 뭐 철화합물, 뭐 알루미늄 화합물, 뭐 비소화합, 수은화합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장점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은 엘리먼트 스페시픽해서 한 가지의 정해진 absorbing 엘리먼트에 대한 연구 결과만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거를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찍어야 돼요. 그러나 이 방법은 이렇기 때문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환경공학에서 연구하는 뭐 비소나 수은 같은 이러한 오염물질은 일반적으로 저농도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는 이 농도보다 매우 높은 다른 원소들이 다수를 존재해요. 메저리티로 존재하는 그러한 원소들은 다 농도가 높아요. 그러나 비소나 수은처럼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그 원소는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다른 높은 농도들 때문에 이 내가 알고 싶은 타겟 컴파운드의 농도를 잘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XRD나 이런 XRF 같은 것들이 그래요. 이것 다른 내가 관심 없는 배경 농도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보고 싶은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엘리먼트 스페시픽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그 농도가 매우 낮더라도 얘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물질의 농도가 배경 원소의 농도보다 현저히 낮아도 방해를 받지 않고 타겟 물질의 특성만을 측정이 가능하다. 이게 매우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원소의 절대 농도가 낮아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것은 고체상에서 ppm 농도로 측정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매우 낮은 농도의 그런 중금속들을 고체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해상도는 측정을 아주 낮은 농도까지 할 수 있으면 해상도가 높다라고 하거든요. 해상도가 높은 방법이 바로 요 쌉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공학에서 이 방법이 유용하게 쓰이는 이유는 이 원소들이 중금속과 같은 원자 번호가 높은 원소들의 측정에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공학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소들은 대부분 원자 번호가 높아요. 뭐 철이나 망간 같은 것들은 배경 원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높게 뒤에 쪽에 존재하는 비소라던가 카드뮴, 뭐 크롬, 징크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원자 번호가
높기 때문에 이 엑삽스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을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됩니다. 그래서 독성 무기 오염물질의 반응 연구에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요. 또 이 신소재나 재료공학 등에서 희유원소라던가 다양한 타이타늄이나 그런 종류들 많이 사용하죠. 그런 것들 또 유용하게 거기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쌉스라는 방법은 그 샘플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샘플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 상태의 샘플도, 액체도, 고체도 모두 측정이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파괴 실험 방법이에요. 비파괴 실험 방법이라는 것은 이 분석을 하고 나서 샘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샘플로도 분석이 가능하고 비파괴 방법이고, 아까 제가 샘플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죠? 그냥 갈아서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샘플의 전처리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공학에서 토양이나 퇴적물과 같은 고체 물질의 특성화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두 가지 엑스레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XRD고요. 두 번째는 XPS라는 방법인데, 이것들은 모두 방사광, 싱크로천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실험실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충북대라면 충북대의 공동 실험 실습관에도 XRD나 XPS는 모두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이 XRD에서는 결정이 잘 되어 있는 크리스탈린이 된 결정화된 샘플만을 측정할 수 있어요. 또 XPS 같은 경우에는 약 표면에 원자 그런 크기로서 약 10레이어, 10층 정도까지의 아주 얇은 층만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반면, 이 쌉스 같은 경우에는 비정질의 샘플도 가능하고, 그리고 벌크 샘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cm의 샘플이 있다면 이 전체를 다 투과해서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표면이 아닌 전체의 샘플 전체의 두께를 모두 대변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인 포항가속기에서 수행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 방법 중에 하나, 엑스레이 앱소프션 스펙트로스코피, 엑스레이 흡수 분광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으며 또 그 실험을 활용해서 어떠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거나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맨 앞장에 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유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